9월 3일.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네. 미렐렘, 고맙네. 자네가 흔들리는 나의 결심을 굳혀주어 고맙네. 2주 전부터 그녀에게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것 같네. 그녀는 또다시 시내에 있는 친구 집에 가 있다네. 그리고 알베르트는 남고, 그리고 나는 떠나야만 하네. 9월 10일.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밤이었네. 미렐렘, 이제 나는 그 무엇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네. 자네 목을 부여안고 실컷 눈물이라도 쏟는다면 가슴속에 휘몰아치는 감회가 풀려 후련할 텐데. 나는 이렇게 앉아 가쁜 숨을 고르면서 아침이 오길 기다리네. 날이 밝으면 마차가 오기로 했다네. 그녀는 편히 잠들어 있다네. 두 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네. 2시간이나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네. 그렇지만 대화 분위기는 얼마나 좋았던지. 알베르트는 저녁 식사가 끝나는 대로 로테와 같이 정원으로 나오겠다 약속했네. 나는 마지막으로 커다란 밤나무 아래에 있는 테라스에 서서 정든 계곡 사이로 고요히 흐르는 강저편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네. 이토록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겠지. 전에도 그녀와 몇 번 이곳에서 저 장려한 풍광을 바라보곤 했었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렇게 좋아하던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거니로 보았네. 로테를 알기 전부터 정체 모를 신비한 기운이 나를 이끌곤 했던 길이네. 우리가 서로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둘 다 그곳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곳은 이제까지 내가 보아온 그 어떤 곳보다 낭만적이라네. 밤나무들 사이로 툭 트인 전망은 가히 일품이네. 그러고 보니 언젠가 편지에 이곳 전경을 자네에게 꽤 자세히 묘사했던 기억이 나는군. 키 큰 너도밤나무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이곳은 그것과 맞닿아 있는 덤불숲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마침내 사방이 막힌 빈토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그런지 그곳은 소름이 끼칠 만큼 깊은 정적이 감돈다네. 내가 한낮에 처음 이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느꼈던 은밀한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네. 이것이 앞으로 축복과 고통의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나는 어렴풋하게 예감했다네. 나는 반시간가량 이별과 재회가 주는 감미롭고도 씁쓸해한 감정에 젖어 있었네. 그때 두 사람이 테라스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들에게로 달려간 나는 가벼운 전율을 느끼면서 로테의 손등에 입맞춤했네. 우리가 막 테라스 꼭대기로 올라왔을 때 숲이 우거진 언덕 너머로 달이 떠오르더군. 우리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둑한 정자에 이르렀지. 로테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고 알베르트는 그녀 옆에 앉았네. 나도 로테 곁에 앉긴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쪽으로 걸어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네. 나는 안절부절 못했네. 로테는 너도밤나무 끝에 매달려 테라스를 환하게 비추는 달빛의 연출 솜씨가 기막히다며 우리에게도 감상해보라고 권하더군. 정말이지 멋진 광경이었네. 주변이 짙은 어둠에 잠겨있어서인지 강렬한 태조를 이루면서 더할 수 없이 멋진 광경을 연출했지. 우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네. 한참 후에 로테가 입을 열었지. 달빛 속을 거닐면 돌아가신 분들이 떠올라요. 그럴 때는 죽음과 내세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요. 그녀는 숙연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네. 베르텔, 우리가 저 세상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해보세요. 로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네.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지. 우린 만나게 될 거예요.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승에서도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네, 비를름. 하필이면 마음속에 쓰라린 이별의 아픔을 안고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나.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까요? 로테가 계속해서 말했네. 그분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까요? 우리가 늘 따스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고요한 밤에 어머니의 아이들, 아니 제 아이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면 그 옛날 어머니의 주위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제 주변에 모여있을 때면 어머니가 제 곁을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어요. 어머니의 임종자리에서 제가 어린 동생들의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맹세를 지키고 있는 제 모습을 한 번이라도 조언히 봐주세요. 그리고 감정이 복받쳐 이렇게 외친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다면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맛난 음식을 챙겨주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있어요. 그리운 어머니, 우리가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봐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신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찬양하게 될 거예요. 임종 때 쓰라린 눈물을 흘리시며 하느님께 당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니까요. 로테는 그렇게 말했네. 아, 비를렘. 그녀가 했던 말을 어느 누가 똑같이 되풀이할 수 있겠나. 차갑게 죽은 문자로 어떻게 숭고한 정신의 꽃을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인가. 알베르트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야기를 가로막았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사랑하는 로테, 당신의 영혼이 곧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발 부탁이니. 알베르트, 그녀가 말했네. 당신도 그날 일을 잊지 않으셨죠? 아버지는 여행 중이셨고 우리는 아이들을 재운 뒤 작은 원택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은 늘 좋은 책을 들고 오긴 했지만 읽는 일은 드물었죠. 어머니의 고결한 영혼과 교류하는 일이 훨씬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아름답고 상냥하고 쾌활했으며 매우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하느님은 제 눈물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서 언제나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곤 했으니까요. 로테. 나는 소리치면서 그녀 앞에 엎드린 채 하염없는 눈물로 그녀의 손을 적셨네. 로테, 하느님의 은총과 어머니의 영혼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아셨더라면. 그녀가 말하며 내 손을 꽉 쥐었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알고 지내도 좋을 만큼 훌륭한 분이셨어요. 나는 그 말에 몹시 감동을 받았네. 살아오면서 이보다 자랑스러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녀는 계속 말했네. 어머니는 한참 나이 때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돼서죠. 아이들 때문에, 특히 막둥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임종이 다가오자 제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영문도 모르는 꼬마들과 어쩔 줄 몰라하는 조금 큰 아이들이 침대를 빙 둘러쌌죠. 그러자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내보내셨어요. 그러고는 제게 나 대신 네가 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손을 내밀었죠. 얘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약속은 매우 지키기 힘든 일이란다. 어머니가 덧붙여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을 가져야 하거든. 네가 꽃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내 말을 이해할 거란 생각이 드는구나. 동생들은 연민의 정을 갖고 어머니처럼 돌봐주고 아버지께는 아내와 같은 정성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셔라. 아버지를 잘 위로해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아버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느라 밖에 나가 계셨거든요. 가련한 아버지는 누구 봐도 상심이 크셨을 테니까요. 알베르트, 당신은 그때 저와 함께 방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발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냐고 묻고는 당신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은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무언의 언지를 주는 것 같았죠. 알베르트는 로테의 목덜미를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소리쳤네. 당연하지. 우린 행복해. 앞으로도 행복할 거고. 평소 과묵했던 알베르트는 완전히 자지심을 잃었고 나 역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베르테?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네. 그렇게 소중한 어머니를 잃고 만 거예요. 일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이들만큼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어머니를 데려갔다며 아이들은 오랫동안 슬퍼했으니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네. 그제야 정신이 든 나는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네. 이제 가야겠어요. 그녀가 말하더군.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내게서 손을 빼내려 했지만 나는 더 세게 움켜쥐었네. 우린 다시 만날 겁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네.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도 반드시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네. 기꺼이 떠날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헤어진다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잘 있어요, 로테. 잘 있어요, 알베르트.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내일 말인가요? 그녀는 농담처럼 대꾸했네. 나는 그 내일이 어떤 것인지 또렷이 느꼈네. 그러나 내게서 자기 손을 빼는 순간에도 그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았네. 두 사람은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갔고 나는 우두커니 달빛 속에 서서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네. 그러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실컷 울었네. 잠시 후 벌떡 일어나 테라스로 달려 올라갔네. 저 아래 키 큰 보리수 그늘 아래에서 정원 문 쪽으로 걸어가는 로테의 나풀거리는 흰옷이 보이더군. 두 팔을 뻗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네. 1771년 10월 20일 어제 우리는 이곳에 도착했네. 공사는 몸이 편치 않아 며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을 모양이네. 그 사람이 조금만 우호적이라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텐데 아무래도 운명은 나를 가혹한 시련에 들게 할 모양이네. 하지만 용기를 내야지.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려움도 가뿐히 견뎌낼 수 있겠지. 긍정적 사고라. 이런 말까지 쓰다니 정말 우습군. 내 성격이 조금만 더 밝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텐데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역량과 재주를 갖고도 잘난 체 뻐기며 돌아다니는데 나는 주어진 역량과 재능에 절망하고 있다니. 제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벌어주신 자비로운 하느님, 제게 주신 것들 가운데 절반을 걷어가는 대신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자, 참는 거야. 그러면 좋아지겠지. 친구요, 내 고백하건대 자네 말이 옳네. 날이면 날마다 세상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며 그들의 행실과 수작을 겪게 된 뒤로
나도 이제 나 자신과 타협할 수 있게 됐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도록 만들어진 모양이네.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대상에 달려있다고 해야겠지. 그런 점에서 보면 고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 우리의 상상력은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학작품 속의 환상적인 비유와 이미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저급한 존재로 추락시키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이외의 존재를 더 멋지고 완벽하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네. 이 모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 우리는 곧잘 자신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까지 모두 줘버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상적인 삶의 즐거움이 부여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이리하여 행복한 사람이 한 명 완성되는 걸세. 사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창조물에 불과하다네. 반면 우리가 아무리 약점이 많고 또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높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일에 매진한다면 비록 꾸물거리며 갈짓자 걸음일거리로 간다 해도 순풍에 돛을 달고 노를 저어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알게 된다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지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앞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과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걸세. 11월 26일. 이만하면 이곳에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이네.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에게 다채로운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네. 나는 이곳에서 시백작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날이 갈수록 존경심이 우러나는 인물이래. 그는 사고의 폭이 넓고 박식한 데다 따스한 인간미까지 지니고 있거든. 게다가 그를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우정과 사랑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지녔다는 걸 알걸세. 일전에 업무차 그를 방문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네. 그때 그는 나와 마음이 잘 통한다고 느낀 것 같네. 다른 사람에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만은 털어놓을 정도로 내게 깊은 관심을 보였으니 말이네. 그가 보여준 가식 없는 태도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정도라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흉금을 터놓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참된 기쁨도 없을 것이네. 12월 24일. 내 이럴 줄 알았네. 공사는 날 아주 불쾌하게 대한다네. 그는 내가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을 만큼 고지식하고 고집불통이네. 만사를 정해준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그는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해대네. 절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누가 무슨 일을 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네. 나는 눈앞의 일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일단 끝난 일은 접어두는 편인데 공사는 문서를 되돌려줄 때마다 의뢰 이런 말을 한다네.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한 번 더 훑어보게. 좀 더 적합한 어휘, 좀 더 나은 표현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이네. 그럴 때면 나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다네. 공사는 그리고 같은 접속사를 빠뜨려선 안 된다는 거야. 게다가 내가 곧잘 쓰는 도치법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지. 문장 구조가 조금이라도 관리를 벗어나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그런 인간을 상대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나. 시백작이 나를 믿어줘 그나마 고통에 대한 보상과 위안을 받는다네. 최근 백작은 나에게 공사가 느리고 지나치게 꼼꼼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네. 그런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까지 괴롭힌 끝에 결국은 일을 망친다고 했네. 그렇지만 이런 일은 산을 오르는 나그네처럼 참고 견뎌야 하네. 물론 산이 없다면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하겠지만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그걸 넘는 수밖에. 그 늙은 공사 양반도 백작이 자기보다 나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모양이네. 노인네는 그게 화가 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앞에서 백작의 험당을 늘어놓는다네.
나는 당연히 그의 말에 반박을 하지. 그러다 보니 상황은 갈수록 나빠진다네. 어제는 그 공사 노인네가 나를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네. 백작이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일하는 속도도 빠르며 글솜씨도 좋지만 모든 문필가가 그렇듯 기초적인 학식이 부족하다는 거야. 공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좀 뜨끔하겠지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 하지만 그의 그런 비아냥거림은 나를 전혀 자극하지 못했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을 경멸하거든. 그래서 나도 그 노인에게 맞서서 제대로 한 방 먹여줬다네. 백작은 인품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라고 말이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학식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죠. 저는 그분처럼 폭넓은 사고로 지식의 범위를 수많은 대상에 확대 적용하고 하찮은 일상사에서도 소신을 지키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공사 양반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네. 그래서 나는 부질없는 말로 공연히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두려워 대충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 사정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 자네들 잘못이네. 자네들은 내게 이런 멍해를 짊어지라고 떠들어대면서 어줍지 않은 활동 예찬으로 나를 부추기지 않았나. 활동이란 게 뭔가? 차라리 감자를 심고 시내에 가서 곡식을 내다 파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걸세. 내 말이 틀렸다면 사슬에 묶여있는 이 노예선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몸바쳐 일할 용의가 있네. 그리고 서로 곁눈질이나 해가며 눈치나 보는 추잡한 인간들의 번지르르하고 지루한 꼬락서니는 또 어떤가. 한 발짝이라도 남보다 앞서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저 출세요. 처참하게 이럴 데 없는 노골적인 여요. 한 여인을 예로 들어보겠네. 그녀는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붙들고 자기네 가문이며 고향 자랑을 늘어놓는다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다지 내세울 곳도 없는 혈통과 고향 이야기를 뭐 그리 대단한 자랑거리라고 저리도 자화자찬인가 하고 생각할 걸세. 정말이지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닌가.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여자가 이 근방에 사는 어느 관청의 석의 딸이라는 사실이네. 나는 자신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족속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친구요, 나는 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매일같이 절실히 느낀다네. 게다가 나는 산적해 있는 나 자신의 일만으로도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내 마음 또한 쉴 수 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네. 그들이 나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게다가 정말이지 거슬리는 것은 숙명적인 저 신분관계라네. 물론 나도 계급의 차이가 필요하며 또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만큼 이득을 주는지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네. 다만 내가 이 세상에서 작은아마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된 때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네.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B양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처럼 경직된 사고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아가씨였네.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뜻이 통했지. 그래서 난 헤어질 때 그녀의 집을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어보았네. 그녀가 어찌나 흔쾌하게 허락해주던지 나는 방문하기에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네. 이 고장태생이 아닌 그녀는 친척 아주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네. 그런데 나는 그 노부인의 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네. 하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되도록 그 부인과도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네. 나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부인의 인품이며 처한 환경을 알게 되었네.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네.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재산이나 재주가 없어서 그저 족보에나 의지하고 있었으며 알량한 신분이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네. 그런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라고는 2층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내려다보는 거라고 하더군. 그 아주머니도 젊었을 때는 꽤나 미인이었다더군. 빼어난 미모에
죽을 듯하는 변덕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괴롭혔다는군. 그러다 나이가 들자 한 늙은 장교에게 순종하며 조신하게 산 모양이야. 장교는 그 대가로 비싼 생활비를 대주며 그녀와 30, 40대를 함께 보내다 세상을 떴다는군. 지금은 그녀도 50주를 넘기고 홀로 사는데 조카 딸이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마땅히 의지할 곳도 없는 모양이네.